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예고드렸던 그 코너 시작하게 됐죠. 네, 이 육아 또 부모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고민과 또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좀 누구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셨을 텐데 그런 얘기를 탁 터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하는 그런 코너를 저희가 마련했죠. 네, 그래서 이 코너는 저희 둘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죠. 그럼요. 아주 좋은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우선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보통 엄마 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랑은 같이 상담 공부를 했던 인연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육아와 관련된 고민을 이 유쌤과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위로도 받고 서로 네,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힘, 얻었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편심을 방송하면서 이제 많은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요 코너를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생각 끝에 이렇게 제안을 유쌤한테 드리게 됐어요. 이 제안을 받으시고 유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제가 알편심의 열혈 청취자입니다. 네, 1편부터 꾸준히 들어왔고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처음 제안을 해주셨을 때 너무 반갑고 영광이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아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울 때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생각 우리 하죠. 아주 많이 했죠. 아이 낳기 전에는. 근데 막상 이제 아이를 키우고, 제가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고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알고 있는 것과 실제랑은 너무도 다르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감정과 마음의 어떤 복잡함,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알편심에서 듣는 분들과 좀 나누다 보면 우리가 참 상담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부모가 다 이렇게 비슷하다, 똑같은 경험, 보편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나누면 우리 알편심 청취자분들도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부모로서 좀 안도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편심이라는 게 알면 편한 심리학인데, 저 역시도 심리학을 안다고 해서 되게 좋은 엄마가 되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편해지는 순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심리학의 어떤 지식, 개념들, 맞아, 이런 거지. 아이가 잘한다는 건 이런 거지. 이런 걸 딱 알게 되면, 그래도 고민이 조금 가벼워지고, 좀 방법을 좀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늘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함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유쌤? 제가 이 이제 코너에 대한 제안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육아, 부모, 이런 큰 어떤 단어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다 보니, 이게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부모가 됐지? 어떻게 엄마가 됐지? 엄마가 되려고 하긴 했었나, 애초에? 눈 떠보니 애들이 둘이 있네? 둘이나 있어요. 달라붙어 있는 게 둘이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부모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다들 부모가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면 어떨까, 어떻게, 어쩌다 우리가 부모가 됐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애를 낳았나요, 두 분? 어쩌다 보니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상황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되게 간절히 원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말씀이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뭐 결혼했으니까 남편하고 대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낳아야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적 없이 그냥 애는 낳겠지. 언젠가. 언제 낳지? 지금? 한 번? 지금 이런 느낌?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축복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애가 요새 이제 그런 쪽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랑 아빠랑 친하게 지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막연한 그런 부담감? 누가 저한테 애 낳으라고 막 압박 준 사람은 없지만 또 너무 오래 애가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도 사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애는 언제 그쵸. 가질 거니?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죠. 애를 낳기까지 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남편은 애를 딱히 가지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냥 정말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막연히. 마치 애를 안 낳는 것이 나한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그런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남편하고 저도 상의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남편이 어떤 저의 그런 세계관에 끌려 들어오게 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부모가 되는 거야 뭐 그냥 됐지. 당연히 생기니까 나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좀 공감하시면서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의외로 이런 부모가 왜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큰 이론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진화심리학 이런 데서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본능이다. 그래서 부모가 될까 말까 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이끌림에 충실하면 부모가 된다. 후손을 낳아서 번식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보다 저는 좀 더 와닿았던 설명은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 권력이요? 네. 뭐 부모가 되는 게 무슨 권력인가 싶겠지만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애를 낳아야 어른이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른한테 사실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에게 어른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런 어른을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또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연구까지 할 정도로 부모됨의 의미가 왜 되는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많은 부모는 고민한 적 없이 부모가 되었다. 그렇죠.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특별히 깊이 있게 부모가 왜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고 그냥 뭐 정말 어쩌다가 그냥 애가 생겼나 보다. 그럼 낳아야지. 부모가 됐으니까 애를 키워야지.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부모도 하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다른 역할을 선택할 때는 고민을 해본단 말이에요. 맞아. 뭐 일종의 직업 선택이라든지, 뭐 아니면 심지어 무슨 동아리의 장을 맡을 때도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굉장히 큰 역할이고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생각이나 그런 고려가 많이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고민 안 하고 뛰어든다는 게 약간 본능의 요소가 진짜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좀 그런 걸 고민하는 부부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애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낳는다면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건 참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럼.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나눴던 얘기처럼 고민 없이
진지한 어떤 계획 없이 부모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 정말 아이를 낳고, 특히 아이를 낳고 그 직후에 엄마가 되었을 때, 와, 진짜 이런 거였나. 엄마 되는 게 이런 거였나. 아기 키우는 게 이런 거였나. 라고 정말 많이 느꼈어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선은, 일단 정말 너무 힘들다. 정말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신체적으로? 힘들다. 신체적으로 일단 너무 힘들죠.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잠을 못 자고, 모유수유할 때 너무너무 아프고, 밥을 제때 못 먹잖아요. 밥도 제때 못 먹고, 아이를 젖 주고 우유 주고 하는 거기에 온 힘을 다 쏟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저의 기본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지금 딱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특히 아기들이 어렸을 때 저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 화장실 문을 닫고 볼일 보는 거. 맞아요. 진짜 혼자만의 그런 시간 진짜 가지고 굉장히 싶은데 사적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늘 문을 열어놔야 되고 좀 약간 이렇게 깊이 있게 그 경험을 들어가려고 해도 갑자기 애가 울면 다 산통나고 변비 생긴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 그렇지만 아기가 조금 더 크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맞아, 난리가 맞아. 나잖아요. 애는 불안하니까 또 엄마가 안 그쵸. 보이면. 그래서 저는 아기 안고 볼일 본 적도 많아요. 아는 아는 채로. 채로. 아니요, 그냥 아는 채로.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 자고 먹고 싸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못하게 되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돌봐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돌보느라 나의 삶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왜 안 알려줬지? 그렇게 힘들다는 걸 안 알려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애기 낳아 봐라, 예쁘다, 똥도 예쁘다, 막 이런 얘기만 듣고 그래야 나으니까요. 그런 거군요. 낚인 거예요. 헉했어. 어른들이 왜 그런 말만 하나 했더니 어. 그런 지혜로움. 그렇구나. 그 산후조리원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도요. 아쉽네. 그걸 진짜 저는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너무 공감 갔던 게 거기에 이제 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뒤늦게 아기를 낳은 엄마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엄마는 이제 모유수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나오고 너무 아프잖아요. 진짜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죠. 그 아픔 진짜 너무 아픈데 다른 엄마들은 막 이렇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고 근데 자기는 너무 아프니까 저는 분유 먹일게요 이러면 이제 그 조리원 선생님이 모성애가 없다면서 애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면서 엄마 저 모유 주세요 막 이렇게 애흉내를 내면서 엄마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다른 엄마들은 저렇게 밤잠도 안 자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되게 자기는 모성애가 없는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엄마들 자격이 없나 보다. 이런 걸 막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정말 많이 느끼지 않나요? 근데 모성애라는 게 참 어떤 신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요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그려놓고 엄마라면 응당 이런 감정을 느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거는 근데 어떤 본능적인 거다. 이런 신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실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사회학적 관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어일 뿐이다. 라는 해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애를 낳고 키워야 이 사회가 또 유지되잖아요. 누군가는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으니 여성에게 모성애가 있다. 여성들은 이런 걸 본능적으로 잘한다. 라고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그런 역할에 만족하고 하게 만들었다. 듣다 보니 화가 나는데요. 이게 너무 급진적인 설명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론, 그러니까 그런 연구 설명이죠. 네.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낳았을 때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낳자마자 되게 감격스러워하고 그리고 애가 멀끔해요, 막 드라마에서 보면. 근데 그 순간 기억나세요? 애가 딱 태어났을 때 네, 기억나죠. 어땠어요, 기억나죠. 마음이? 근데
정말 이제 대박사님 말씀처럼 아이를 딱 보자마자 사랑스러움이 샘솟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 순간에, 왜 내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나지? 아이를 딱 품에 안고 젖을 처음에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되게 그런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그냥 되게 생소하고, 낯설고, 맞아. 그냥 그런 느낌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아플 뿐이었어요. 나 이렇게 정신없고. 아픈데, 나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상한 자세로 있고 여전히 나는 아픈데 어떤 감동을 강요하는 듯한? 특히 제가 애 낳았을 때는 막 노래를 틀어줘요. 당신은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희는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탯줄 자르세요. 그렇죠. 막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를 약간 그거 같네요. 그 캠프파이어에 가서 모닥불 피우고 촛불 이거 들고 막 되게 음악 틀어주고 막 숭고한 마음을 갖게 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눈물이 글썽거려지지 않는 내 자신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게끔 분위기를 만들지만 저도 그렇고 유쌤도 그렇고 얘기 나눠보면 대부분 엄마들이 그 순간에는 모두 뭐 정신도 없고 뭐 남편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고 도대체 누가 느끼는 거야 그 모성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둘째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둘째 때는 해봤던 거라서 그런지 좀 더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둘째도 더- 똑같은데요. 저는 약간 그런 탄생의 기쁨을 이제 아니까, 이렇게 아프겠지, 이런 거를 아니까 그랬는지, 그래도 둘째 때는 조금 약간 그런 느낌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특히 모유수유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그래서 저는 둘째 때는 아예 모유수유를 안 했어요. 시도를 안 했어요. 초유만 조금 먹이고 시도를 안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래도 모유를 먹어야 건강하지. 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성은 곧 모유수유인 것처럼 그런 얘기를 조리원에서부터 뭐 태어나면서까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엄마의 심정을 알기는 할까요? 근데 또 그분들이 엄마예요. 어머님들 뭐 이런 근데 분들이 뭐 또 하재. 시아버지들도 약간 좀 화날 때가 있죠.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엄마는 이래야 된다. 엄마라면 참을 수 있고 엄마라면 요런 걸 해야 되고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뭐 엄마의 어떤 분들도 그 시대의 삶과 지금은 되게 다른데 어떻게 다르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요할까? 좀 그런 게 불편했던 생각들이 막 나면서 갑자기 막 화가 나네요. 또 화나는 방송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성이 당연하지 않고 되게 힘들고 되게 밉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복잡한 마음이 맞아요. 든다. 그러니까 아이 낳고 모유 수유하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키우면서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아이한테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 뭐 밉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안 보고 싶고 떨어져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고. 맞아. 그런 것들이 이 모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 이제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사랑하지만 혼자 있고 싶을 수 있다. 엄청 혼자 있고 싶거든요. 한 달 정도는 그냥 혼자 좀 있고 싶네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감정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기도 하지만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엄마라고 뭐 다를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걸 엄마가 가지면 좀 죄악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엄마가 마음이 어떻게 그래? 글쎄 요즘 좀 분위기가 그래도 달라져서 또 이해하는 분위기고 뭐 남편들도 나갔다 오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던데요. 어때요? 대박사님이나 유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좀 혼자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친정이나 시댁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남편도 뭐 내 마음 같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뭐 1시간이라도 네. 나가서 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런 배려가 너무 고맙고 좋은데 때때로는 충분치 않고 그게
그러니까 뭐 예를 충분치 들면 않죠. 우리는 한 3시간은 좀 나가 있고 싶은데 30분 뭐 이렇다던가 아니면 또 나갔다 와서 개운한 게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당연한 경험할 만한 감정을 경험하는 건데도 자기가 뭔가 아이를 덜 사랑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져도 나가도 이렇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엄마가 이렇게 자기들을 놔두고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잘 있을까? 또 우리 남편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되게 불편하고 또 미안하고 꼭 그런 것 같네요. 그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놀면서 마음 불편한 개운하지 않고 놀아도 논 것 같지 않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 나서 어떤 감정의 깊이가 되게 깊어진달까? 좋은 건 또 되게 좋고 예쁘긴 또 진짜 예쁘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있는데 미안한 것도 이렇게까지 미안할 수 있나 싶게 미안하고 책임감도 엄청 크고 맞아요. 책임감 하니까 또 아이를 낳고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감인 것 같은데, 그게 참 당연하잖아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데, 아이를 키울 때 아이랑 대화하고, 뭐 아이를 훈육하고, 그런 어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어떤 말, 나의 어떤 행동이, 어떤 선택이 아이의 어떤 인생을 꼭 좌우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에 내가 언제 보내냐, 몇 개월 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한테 되게 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양육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책도 많고, 뭐 방송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근데 그런 정보가 많다 보니까 또 요즘 엄마들, 부모님들, 요즘 엄마 아빠들은 그런 정보를 막 일찍부터 터득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알아서 병인 경우도 있는 게 너무 많이 아니까 사실 그 사소한 것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우리 아이 자존감을 망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 우리 아이, 그리고 조금 아이들은 어쨌든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약간의 좀 이상 행동?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만 보여도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우리 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발달이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 뭐랄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도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막 고민 진짜 많이 되잖아요. 알면서도 잘 못해주는 내 자신이 또 싫어지고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가끔 애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려고 엄청 애쓰다가 현타? 그래서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저희 애들이 필요한 거는 그냥 제 팔 한쪽이거든요. 저희 애들은 제 팔뚝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거나 애가 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막 알아보고 이런 것보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제 팔뚝 실컷 만지게 해주고 한번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거면 충분한데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 힘에 부치고 죄책감 느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엄마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희들은 왜 몰라주냐라고 오히려 화내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물론 뭐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다 어떻게 그걸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큰 틀에서 부모가 어떤 사랑을 주고 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어떤 좀 좋은 어른으로 성인으로 자라게끔 도와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이크로한 것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무슨 주말에 어르신들 나오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어머님이 뭐 어렸을 때 너무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들한테 이제 힘들 때 막 이렇게 감정을 퍼부으셨던 적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도 옆에서 나도 옛날에 저런 적이 있었다고 되게 힘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조금 감정적으로 풀었던 적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뭐, 엄마가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가, 기억 안 나면 다행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뭐, 아빠 다, 힘들잖아요. 사는 거 얼마나 힘들고 밖에서 일하고 오면 피곤하고 그래서 애들이 맘 같지 않을 때 좀 짜증 낼 수도 있죠. 어떻게 성인분자처럼 굴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우리 아빠가 나를 케어하고 있어. 그런 느낌이 들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아이들은 크게 그렇게 기억하거나 개의치 않는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참 그런 점에서 엄마 아빠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너그럽게 또 용서도 해주고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부모이면 되지, 막 베스트, 막 흠결 없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감을 조금 많이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늘 들어요. 이게 알편십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나 유쌤은 부모로서 살다 보니 맞아, 그것도 실수였고 그것도 힘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또 다른 시선에서는 기억 못한다. 애들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아주 쩔쩔매냐. 위안이 되는 말이거든요. 네, 기억 못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완전 싸그리 잊어버리는 거죠. 학대 이런 것이 아닌 이상, 큰 학대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부모로서 사는 것이 낯설고 그렇게까지 당연하진 않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지만 근데 또 부모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행복함도 많이 있고 사실 순간순간 느끼는 내가 이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순간도 참 많죠. 저는 언젠가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온전히 사랑받는 경험을 아이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애완동물 처음 이렇게 반려동물 키울 때 그런 강아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람들이 되게 위로를 얻는 것처럼 저희 아이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 주지?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어떤 뭐 화장을 했든 예쁜 옷을 입었든 이런 거 상관없이 엄마가 저희 애가 요즘에 저를 가만히 보다가 엄마는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가 날 이렇게 온전히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나.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경험 별로 없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위로? 되게 든든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저한테 예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예쁘냐고 물어보면 아니? 라고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항상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왜 로저스가 얘기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이게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한테 배우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재롱 떨고 또 애들이 막 편지 써오고 그러는 순간의 소소한 기쁨들 그리고 아마 좀 더 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뭔가를 성취해낼 때 그런 뿌듯함? 아마 이것도 무시 못하는 즐거운 순간이 될 것 같고 또 때로는 부부가 서로 사이 안 좋을 때 애들이 막 이렇게 좀 애교를 풀어준다던가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즐거움의 순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한테 사랑받는 그런 어떤 부모로서의 행복도 있지만 아이랑 함께 하는 순간에 뭔가 저의 경험이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둘째가 딸인데 지금 7살이에요. 7살인데 지나가다가 엄청 작은 꽃. 저는 평소에 이렇게 꽃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들에 핀 엄청 작은 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뭔지 물어봐요. 물어보고 꽃의 이름을 같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는 꽃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고 어머 정말 자세히 보니까 그 조그마한 생명체에 꽃의 무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정말 이쁘다. 어떻게 이런 것이 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같이 좀 행복하게 되고 뭔가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저 자신도 경험이 되게 경험의 세계가 제 경험의 세계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에서 어떤 충족감이 좀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네. 따뜻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약자의 시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약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들이랑 지하철이라도 한번 타면 그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게 되니까 휠체어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작은 시도라도 하게 되는, 확실히 아이로 인해 경험하는 넓은 세상과 감정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다는 아니겠죠. 그 좌절감은 또 어떨 거예요. 저는 제 뜻대로 안 될 때? 아이가요. 네. 애가 뭐 제 뜻대로 안 된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예를 들면 아이가 막 짜증을 부릴 때 머리로는 관대하게 그래 애는 짜증을 부리지 하면서 애니까. 받아주고 싶은데 순간 욱해서 애한테 막 감정을 확 쏟아내고 그런 제 자신을 볼 때의 자괴감?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리고 애한테는 화풀이 못하니까 막 남편을 막 잡들이 할 때 그런 또 자괴감?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애가 정말 우리 아까 모성애 얘기했듯이 항상 사랑스럽지만은 않거든요. 막 정말 밉고 좀 안 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일도 하니까 일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도 아이가 와서 계속 안아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저도 막 버럭을 한다거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제 화를 받아내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밤에 그러면 우리 집 맞아. 애들이 잘 때 그렇게 또 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애들이 또 밤에 회초리 때리고 와가지고 약 발라주는 뭐 이런. 저도 어릴 때 제가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엄청 혼난 날 밤에 제가 막 이러면서 잠드는 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그 엄마의 손길을 느꼈던 미안하다 이렇게 했던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깼는데 안 깬 척하고 그걸 다 느끼고 있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너무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지금 저희가 말한 양가 감정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너무 괴롭기도 하고 힘든 이 양가 감정이 저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 책에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서 발견했던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엄마 됨을 후회함이에요. 약간 선뜻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펴기도 약간 파격적인 어떤 제목이에요. 엄마 됨을 어떻게 후회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그런 제목인데 이게 이스라엘 연구자가 엄마들을 몇십 명의 엄마들 인터뷰해서 연구를 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여러 분야의 학자와 작가, 그다음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엄마가 경험하는 그 세계에서 그 반대되는 감정,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그 양가 감정이 정말 피할 수 없는 특징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이런 견해에서 보면 이 양가 감정이 고통을 견디는 능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엄마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양가 감정인데 이것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 되게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뭐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를 굉장히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양가 감정을 받아들이면
유연해지고 그렇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삶의 고통이라든지 관계에서의 고통을 좀 잘 대처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엄마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삶에서 이렇다고 하는데 왜 부모가 되는 곳에는 또 이런 걸 적용하지 못했나, 이런 좀 아쉬움 또는 안타까움도 동시에 생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라는 거에 대한 환상이 참 많지 않나. 부모상에 대한 이미지, 좀 부모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되려면 이제 뭔가 나도 사람이고 내 아이도 사람이라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순덩어리다. 엄마도 너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모순을 지니고 있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야. 엄마도 그렇고 사실 아이도 그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물론 쉽진 않겠지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함께 좀 편안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됨의 여러 가지 의미, 그 부모로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연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가 된다고 해서 늘 행복한 건 아니다. 요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가 또 있죠. 네, 그 독일의 앤드루 클라크와 그 세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를 보면 첫 아이가 태어나면 삶의 만족도 수준이 올라간대요. 처음엔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진대요. 그러다가 결국엔 아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부모가 되기 전에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기대로, 애가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기대로 애를 낳지만 사실은 연구에 따르면 엄청 우리는 하강 곡선을 타고 있는 거네요. 저도 이런 비슷한 연구 봤는데 이 곡선을 좀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빈둥지 시대라고 해서 왜 자녀가 성장해서 출가하면 되게 우울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부의 생애 주기별 삶의 만족도 이런 연구를 보면 신혼부부일 때 만족도가 최고였다가 점점 뚝뚝뚝 떨어져요. 자녀 출산과 함께 팍 떨어지고 그게 제일 하강 최저점 찍는 때가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아하. 그렇죠. 중이병 이런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네. 청소년 때 저점을 딱 찍고 오히려 우리가 우울하다고 알고 있는 그 출가하는 시기에 점점 부부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증가되는 이런 U-쉐입을 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곡선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나요? 언젠가는 상승하겠네. 근데 아직 저점이 오지 않았네요.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네. 해야겠군요. 그리고 또 이런 연구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부모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하려면 나름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됨의 경험을 연구한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부모가 된다는 게 즐겁진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다. 그런데 그 의미라는 게 저절로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되게 만들어 나가야죠. 만들어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닝 메이킹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자기가 스스로 부여하고 의미를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될까 상상하고 어떻게 되길 원하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좀 찾아 나가려는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비단 부모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헛된 희망과 기대로 아이를 낳았다면, 이전의 연구들, 뭐, 유자 곡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게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난 너를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하면서 아이한테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임으로써, 뭐, 아이는 그냥, 그러니까 존재로서 그냥 보게 되고, 내가 얘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부모인 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내가 그냥 나 혼자 살았어도 내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소소한 노력들을 했을 텐데 왜 부모로 사는 것에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기대했을까. 그래서 오늘 아이들하고는 어떤 재밌는 일, 행복한 일 하나를 만들어 볼까? 좀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유쌤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 나의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비단 아이만하고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타인,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 연애를 하던, 뭐 결혼을 하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자아가 확장된다. 근데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라서 뭔가 특별함도 물론 있겠죠. 다른 관계와는 별도의 그런 특별함이 있겠지만 너무 그걸 특별하다고 바라보면 너무 큰 기대 아니면 너무 큰 부담, 너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제 버겁게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일종의 죄책감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한 존재라는 관계 이런 걸로 좀 바라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하고 잘 지내려면 그냥 남대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되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지만 이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라든지 나한테 되게 특별한 존재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타인,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라는 얘기를 예전에 저희가 부모 관련 그 편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좀 그러니까 물론 아주 가볍진 않겠지만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하고도 거리두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밀착해서 그 아이를 내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면 좌절도 깊고 화도 나고 그럴 텐데 사실 나와 아이를 좀 떨어뜨려 놓고 존재 대 존재로 보면 좀 더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기대들이 있었고 내 자녀와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이래야지 저래야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막연한 무의식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막 이렇게 엉키고 설키다 보니 사실 그 아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되지? 이걸 막 화를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과 아이에게. 근데 이제 알편심을 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 나한테는 어떤 기대와 욕구가 있었는지를 좀 찬찬히 살펴보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아이는 그러해야만 하는가? 나는 또 그래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이 하루하루의 경험을 좀 잔잔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다고 안 힘들진 않겠죠. 그럼요. 그렇지만 견딜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뒤집어지죠. 전쟁이 마음이 또.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편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또 존재로서 바라보고, 거리도 두고, 또 욕구를 이제 너무, 욕구에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잘 안 되는 그 당연한 마음을 좀 자기 스스로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커요. 그게 저는 이 코너를 하면서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관대한 부모가 돼야 되지만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네, 네.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의 경험하는 것의 첫 발을 이제 알편심에서 얘기 나누는 것에 첫 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댓글을 통해서 많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유쌤과 함께 열심히 고민해서 뭐 대단한 뾰족한 방법을 제안한다기보다는 같이 나누고 네. 또 가벼워지고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알편심 청취자분들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들으시면서 좀 맞아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상담했다는 공부했다는 저 인간들도 저러네. 다행이다.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게 저희의 소소한 바람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이렇게 아빠 입장 대변하시는 분들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 중에서 저희는 언제나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입장에서 이런 얘기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뭐 초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다른 얘기 있을까요? 궁금해요. 오늘 유쌤이 이렇게 알편심 그래도 처음 같이 녹음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떠셨는지? 우선은 녹음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너무 떨려서 머릿속도 텅 비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버벅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었고 좀 편안하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얘기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네, 그런 걱정은 내려놓고 또 이제 다음 주제를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첫 발을 디뎌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낯선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부모로서가 아니라 우리 매일이 사실 처음 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건데 조금은 더 관대하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혼란들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사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저희 예고가 있죠. 저희 또 다음 주 알편심은 알편 0으로 오랜만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영화는 더 헌트라는 이름의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거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동명의 그 영화 더 헌트는 아니고요. 2012년에 개봉한 덴마크 영화인 더 헌트입니다. 저도 영화를 찾아보는데 되게 좀 무섭고 그죠? 넷플릭스에 그런 영화가 자꾸 떠가지고 네. 근데 그게 좀 흥행했나 봐요. 네. 근데 덴마크 영화 더 헌트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